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는 개발자의 커리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제 소개 잠깐 하면요. 저는 선림인터고등학교를 나왔고 성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가서 1년 다니다가 휴학이라고 쓰고 자퇴한 뒤에 빙글이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그래서 6년 동안 일했고요. 병역 특례로 병역을 거기서 해결했었고 그리고 캐치패션이라는 회사에서 CTO를 일했었고 그 다음엔 미러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다른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은 미러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일하고 있고요. 웹브라우저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은 고객들이 원래 브라우저 안에서 아주 다양한 작업을 한다는 점에 집중해서 멀티태스킹이 편하고 탭이 잘 정리되는 그런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었고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써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미러 브라우저 검색해서 써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도 남들처럼 AI를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AI 에이전트를 브라우저에 붙여가지고 브라우저 안에서 유저들이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태스크,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상품을 보고 있을 때 이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알려줘라고 자연어로 입력하면 그 웹페이지 내용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가격을 추출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알려주는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상당 부분 오픈소스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지금 있는 건 없지만 혹시 궁금하시면은 저 URL 들어가셔서 스타를 눌러주시면은 나중에 변경이 생겼을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런 아주 킹받는 유튜브 썸네일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를 이런 아마 AWS 관련된 서버리스나 백엔드 관련 발표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제가 발표를 그렇게 자주 하진 않지만 할 때마다 이렇게 제 소개를 길게 하진 않거든요, 원래. 왜냐하면 사실 되게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뭘 만들었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근데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비기술적이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커리어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야기를 하는 저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혹시 이 중에 이미 취업이 되신 분 계신가요? 제가 그걸 몰라서. 아무도 안 계신가요? 지금 대학교 그럼 뭐 3, 4학년이신가요? 아니면 더 아래인 분도 계신가요? 대부분 3, 4학년이신가요? 취업반? 예. 제가 딱 의도한 대로네요. 좋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개발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개발자는 뭘 잘해야 되고, 뭘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커리어를 막 시작한 사람들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 개발자로 취업을 했다 하면은 그 뒤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음, 우선 제일 쉬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생각을 해보신 분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각자만의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의 정답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좋은 개발자가 있다면 좋은 개발자는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잘이라는 건 당연히 뭐 빠르게, 싸게, 정확하게, 편하게 뭐 이런 거예요. 다들 아실 만한 거죠. 아, 역으로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전부 개발자인 건 아니에요. 코딩을 할 줄 아는 건 개발자가 위해서 필요한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저는 개발자로 거의 한 12년째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일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사실 두 개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개발을 잘한다, 좋은 개발자다라고 생각할 때 연결짓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흔히 개발 잘한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오픈소스 같은 거. 제가 처음부터 완전히 모든 걸 만드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미 집단지성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게 더 좋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테스트 코드, 소프트웨어를 계속 안정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테스트 코드가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새로운 언어, 새로운 프레임워크, 새로운 아키텍처 같은 거 배워서 쓰는 거, 기존 방식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쓰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TDD로 개발을 해봤거든요. 정말 테스트 코드를 먼저 쓰고 테스트 코드가 깨지는 걸 확인하고 테스트 코드를 통과시키는 최소한의 코드를 쓰고 하는 정말 정석적인 TDD, 테스트 코드 쓰냐 안 쓰냐 말고 또 해봤고 그걸로 코드 커버리지 95% 넘겨갔고 그게 코드가 거의 10만 줄짜리였는데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버그가 없었냐? 아닙니다. 버그 덩어리였어요. 배포할 때마다 버그가 생겼고 버그를 맨날 붙였죠. 어, 구글이 만든 위대한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갑자기 배워 쓰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오픈소스였는데 참고로 이름 안 썼는데 이게 앵귤러 2였습니다. 앵귤러 2가 처음 나왔을 때 온 익시트 이벤트가 안 됐어요. 온 익시트 이벤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화면에 어떤 엘리먼트가 있을 때 엘리먼트가 익시트하면서 애니메이션 걸리는 거. 그게 안 됐어요. 놀랍게도.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 제가 써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쳐서 PR을 보냈어요. 이거에. 한국어 입력도 안 됐어요, 심지어. 컴포지션 업데이트 이벤트 처리를 안 해놔가지고. 앵귤러 2에서는 처음 릴리즈가, 공식 릴리즈가 됐을 때 한국어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구글이 만든 건데 엄청 잘 만들었겠지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안 써본 거죠. 또 저는 코드는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기능은 안 되고 회사는 망하는 회사도 봤었고 제가 다녀보기도 했고요. 코드는 정말 역겹고 보기도 싫지만 회사는 잘 되고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 있고 고객들은 좋아하고 그런 회사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은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실 만한 회사예요, 참고로. 제가 어디 가서 개발자들 모인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꼰대분이 꼭 계세요. 페이스북도 PH 만들었는데 니네가 뭐 대단한 거 같냐? 그런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냐? 이런 분들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이거는 사실은 틀린 말이기도 해요. 실제로 페이스북 그냥 PH를 쓴 게 아니거든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데 팩트를 넘어서서 제가 하려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면은 제가 앞에 얘기한 다양한 것들, 오픈소스니 텍스트 코드니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개발자처럼 흉내를 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실제로 좋은 개발자인 거랑 사실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드나 제품이 실제로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냐 이것과 개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멋있는 코드냐는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놀랍게도. 저도 이걸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고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지금은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주변에서 아주 다양한 가짜 구루루들 만나게 될 거예요. 가짜로 개발을 하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들.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실화입니다, 참고로. 아주 유명한 오픈소스 컨트리뷰터 분이 계셨어요. 아주 글로벌리 유명한 오픈소스의 컨트리뷰터예요. 한국에서 그걸로 책을 쓰고 강의 쓰고 그걸로 돈을 벌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아는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메인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 라이브러리를 그분을 리더로 모셔갔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아무런 기능도 못 만드셨어요. 간단한 버그 수정도 못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뭘 해결하기 위한 제품인지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참다가 그 회사에 있던 개발팀들이 다 대표한테 몰려가서 제발 이 사람 보내달라. 이 사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해서 결국은 잘렸어요. 저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그 회사에 근접해 있던 분들에게 이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아니 어쩜 오픈 컨트리부터 책도 쓰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지? 그 사람의 기터브 계정 있잖아요. 기터브에서 오픈소스 찾아봤죠. 그 사람이 컨트리뷰션 한 게 쭉 나오죠. 기터브 가서 PR 뒤져보시면은 다 오타 수정, 네이밍 수정, 변수의 파라미터 위치 바꾸기, 영어로 된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내기 뭐 이런 거였어요. 참고로 이분은 나중에 퇴사하시고서는 쫓겨난 게 아니라 퇴사였어요, 공식으로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나는 이 회사의 기술적 토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뭐 그런 아주 좋은 글을 남기고 나오시더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포인트는 잘하는 개발자의 척 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 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본인도 제대로 안 써본 라이브러리, 레딧이니 해커뉴스니 이런 데서 좀 유명한 거 복붙해가지고 주변에 와 이게 정말 미래라고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본인도 제대로 안 써본 라이브러리 다른 팀에 가가지고 이런 라이브러리 있던데 한번 써보세요라고 입을 털어야 된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을 털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오픈소스 프로젝트 시작하는 분 많죠. 이름이랑 리드미는 그렇다. 마치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저희가 만드는 브라우저 에이전트 프로토콜처럼 이름이랑 리드미는 그렇다지만 아무도 안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오픈소스 컨트리뷰터 유명한 프로젝트 하나 찾아가지고 한국어 번역 문서 만들고 네이밍 수정하고 오타 찾아 수정하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유명한 오픈소스 컨트리뷰터가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진짜 정말 대단한 개발자들, 어떤 문제든 맡기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말 유일한 공통점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했냐, 테스트 코드 썼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뭐 강의니 발표니 챗 GPT니 오픈소스니 이런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외부 활동을 많이 하나 안 하냐 뭐 새로운 기술이나 프레임워크 같은 거에 엄청 민감하고 그게 나오면 다 배우고 해보느냐 이런 건 사실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좋은 개발자이냐 아니냐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일을 하시게 되면 꼭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걸.
좋은 개발자는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잘 일하는 건 당연히 빠르게, 싸게, 정확하게, 편하게 뭐 이런 거예요. 잘 해결하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배우는 겁니다. 어, 새로운 기술을 쓰는 게 더 싸고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럼 새로운 기술을 당연히 배워야겠죠. 만약에 근접한 다른 분야, 기술 분야든 기술 분야가 아니든 그걸 배워야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배워야죠. 아예 새로운 개념이나 분야를 알아야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아키텍처, 새로운 패턴 같은 거요. 그게 필요하지 더 그걸 배워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배워야겠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다 더 잘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고객을 만나고 고객을 인터뷰하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배워야겠죠. 배우셔야 됩니다. 좋은 개발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혹시 뭘 배우라는 거냐? 세상에는 뭐 개발자라면 꼭 배워야 될 10가지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개발자는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음, 제가 크게 두 가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접 기술은 다 배우셔야 돼요. 그게 프론트엔드니 백엔드 이런 거랑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예시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고객, 시장, 제품,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더더욱 아직 공감 못 하실 텐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기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 사실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닌데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딱 이 예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캐치 패션을 다닐 때 상품 필터에서 색상 필터를 만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캐치 패션 서비스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참고로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캐치 패션은 어그리게이터라서 저희한테 상품 정보를 받아올 때 상품 정보에 색깔 같은 게 저대로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냥 가격, 이미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에서 색상을 추출해야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있죠. 일단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의 상품 배경을 지워야겠죠. 하얀색 경우도 있고 검은색 경우도 있고 그 상품을 저에게 주는 도매업체마다 다 달라요. 배경을 지워야 돼요. 그다음에 사람을 지워야죠. 피부가 있으면 지워야 되고 사실 이건 되게 쉬운 케이스고 예를 들어 신발이다? 신발 사진인데 바지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바지는 어떻게 지우죠? 바지도 찾아 지워야 돼요. 상품 카테고리가 신발일 경우에 바지 같은 게 나오면 바지를 지우는 것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색상을 추출하는 것도 있죠. 사실 각 단계가 엄청 복잡했는데 간단한 예시를 하나만 들면은 상품 배경을 삭제하는 건 흔히 오픈CV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픈CV에 컨투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건 머신러닝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GCC로 되어 있거든요. GCC 컴파일러 되는 C++ 라이브러리인데 저희는 이걸 만들 당시에 모든 서버가 다 백엔드가 서버레스로 되어 있었거든요. 다 람다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람다에 올리려면은 GCC 컴파일러에서 올려야 되는데 람다는 기본 설정이 아마존 리눅스란 말이죠. 그 오픈CV 기본 설정은 뭐 저희 흔히 쓰는 리눅스 배포판 레드햇 같은 데서 돌아가는 거였어요. 우분투랑. 그래서 컴파일 해봤더니 컴파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GCC 컴파일러 플래그를 다 뜯어가지고 어떤 플래그 때문에 깨지는 거지, 어떤 모듈을 빼야지 컴파일이 성공하지 하면서 GCC 플래그를 튜닝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GCC를 마지막으로 쓴 건 대학생 때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입니다. 그걸 다시 공부해서 해야 됐어요. 어, 색상 추출 얘기 좀 더 해보죠. 어, 색상을 추출한다는 게 말이죠.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왼쪽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왼쪽 이미지에서 대표 색상이 뭔가요? 저희가 원하는 색깔은 당연히 저 나비의 주황색일 거잖아요. 근데 저 이미지에 있는 모든 픽셀을 다 평균을 뜨면은 오른쪽에 있는 되게 애매한 색깔이 나와요. 평균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도미넌트 컬러 추출, 그러니까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의 대표 색상이 뭔지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문서는 애플에서 기본으로 주는 애플 그 GPU 가속을 해서 색상을 뽑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나중에 문서 관심있어 찾아보세요. 이 알고리즘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히스토그램에서 유의미하게 있으면서도 다른 색상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색깔을 찾아야지 주황색이 나와요. 이것도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더 나아가서 RGB를 개발자들은 RGB 세상 삼라만상이 다 RGB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255, 255, 255로.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알 텐데 이것도 인간의 눈은 말이죠.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깔을 인식하는 건 맞아요. 세 가지 파장을. 근데 세 가지 파장을 인식하는 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255 값이 있을 때 만약에 빨간색에서 차이가 있고 파란색에서 차이가 있으면은 같은 차이가 나더라도 인간이 눈이 인지하기에는 색깔의 차이가 달라져. 빨간색의 차이를 더 적게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들이 그거를 보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엄청 복잡한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주어진 색깔 두 개가 있을 때요. 주어진 RGB 색상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한 색상인가 혹은 얼마나 다른 색상인가를 점수로 만드는 거는 위키피디아에 검색해 보시면 컬러 디퍼런스라고 거의 뭐 한 거의 한 2,000자짜리 논문이 있거든요. 표제어가 거기 보시면 이런 인간의 눈이 색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반영해서 주어진 색깔 두 개가 있을 때 이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를 만드는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심지어 뭐 7, 80년대부터 논문이 나와 있고 엄청 오래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건 사이드 2000이라고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오른쪽에 있는 저 동그라미가 같은 범위의 색상이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색상을 묶은 거예요. 인간의 눈이 붙기. 하지만 보시면은 파란색인 경우에는 범위가 되게 작죠. 파란색에는 조금만 차이가 나도 사람의 눈이 더 다르다고 인식해요. 이런 걸 저 다 공부해야 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공부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색상을 뽑았으니까 뽑은 색상을 그룹핑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건 제가 대학교 1년밖에 안 다녀서 모를 수도 있지만 K민즈라든지 KNN이라든지 DB스캔이라든지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벡터를 그룹핑하는 거 알고리즘 아마 대학교를 열심히 제대로 다니셨다면 컴공을 배우신 게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 공부해서 어떤 알고리즘 쓰는 게 맞고 어떤 알고리즘 쓰는 게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지를 다 계산해보고 만들어야겠죠.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도 색상 필터 만들어주세요라는 말 때문에 한 거였어요. 이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물론 이건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긴 하지만 아마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제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제가 백엔드 개발자인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질문은 당신이 아니면 누가 알아야 되나요, 이거를? 기획자가 저한테 올 때, 기획자가 저한테 와서 색상 필터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색상 필터를 만들 때 색상 그룹핑을 KNN으로 해주시고, 색상의 거리는 애매하니까 사이드 2000 사용해서 샘플링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 정도 되면 그 기획자가 개발을 했겠죠. 두 번째는 고객이나 시장이나 제품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곧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 이것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예시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캐치패션 다닐 때 얘기를 해야겠네요. 참고로 캐치패션 망했지만 한때는 전공성을 뭐 광고 모델로 TV 광고까지 한 큰 회사였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거의 2천억이 넘었었어요. 어쨌든 제가 캐치패션을 갔을 때 저도 그 전까지는 이커머스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이커머스 다녀본 적도 없고 그전에는 다 소셜미디어라든지 컨텐츠 플랫폼만 일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쇼핑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H&M에서 온 겁니다, 이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했냐? 일단 우리가 파는 물건이 도대체 뭔가 명품은 고사하고 뭐 패션에 대해서도 아는 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진만 봐도 왼쪽 거는 로에베 미니 퍼즐백이고 가격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고 오른쪽 거는 로에베 해묵백이고 가격이 1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겁니다. 아, 제품뿐만 아니라 유통 구조 같은 거 다 공부를 해야 됐어요. 명품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 수 있는 물건 중에서도 유통 구조가 복잡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유통 구조를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한 가지 예만 들면은 일단 사입이 있어요. 소매업체가 도매업체한테 물건을 사서 재고를 들고 재고를 파는 거죠. 판매분 사입이 있어요. 이건 소매업체가 일단 주문을 먼저 받아요. 선주문을 받습니다. 선주문 받은 것만큼 도매업체에 발주해서 도매업체한테 물건을 받아서 팔아요. 그래서 배송이 좀 느리지만 가격은 좀 더 싸죠. 일반적인 위탁 판매보다. 그 대신 차이점은 반품이나 환불은 여전히 소매업체가 먹는 거예요. 만약에 안 팔리거나 반품된 환불 제품이 있으면 소매업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매업체가 환불 받아주지 않아요. 위탁 판매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익숙하신 업체일 텐데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입점하고 이런 거요. 소매업체가 있고 도매업체가 있는데 도매업체가 소매업체한테 물건을 그냥 주문만 받는 걸 받아서 배송을 직접 도매업체가 해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들이 다 리스크가 달라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소매업체가 물건을 산 거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리면 재고가 됩니다. 박승 재고예요.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물건을 뭐 손해보고 폐기하든지 하죠. 판매분 사입은 리스크가 좀 더 적어요. 위탁은 리스크가 아예 없죠.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달라요. 사입을 일반적으로 명품이 120만 원 팔렸는데 사입을 한 거다. 그럼 소매업체가 물건을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대 와요. 마진이 50% 넘습니다. 적어도 40%가 넘어요. 만약에 위탁 판매다. 예를 들어 소매업체가 물건 아예 재고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마진이 5% 7%밖에 안 돼요. 아무리 높아도 10%가 안 됩니다. 리스크가 다르니까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딴 걸 왜 알아야 되지? 이게 왜 중요한 거지? 나 개발자인데? 왜냐하면 제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간단한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환불 프로세스 생각해 보세요. 사입이에요.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어요, 이커머스로. 환불을 하면 물건을 고객이 저희한테 보냅니다. 저희가 확인해봐요. 문제 없어? 오케이. 그럼 환불로 보내줘요. 끝. 만약에 위탁 판매예요. 그러면은 물건이 일단
고객은 환불을 저희한테 보내요. 저희가 물건을 까봐요. 물건이 문제 없는지 확인해요.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럼 제가 그 물건을 도매업체한테 보내요. 도매업체가 다시 까서 확인해봐요. 문제 없어요. 그럼 도매업체가 다시 환불을 그때 돈을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캐치패스에서 심지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두 가지가 아니라 훨씬 많은데, 여러 가지 그를 섞어서 한 번에 결제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장바구니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섞어서 한 번에 결제를 했는데 150만 원을 50만 원짜리 사입이고 100만 원짜리는 위탁 판매인 거예요. 유저가 만약에 반품을 하려고 하면은 두 개가 반품 프로세스가 달라요. 하나는 반품을 두 번, 배송을 두 번 해야 되고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내부적으로, 이걸 제가 왜 아는지 아시겠죠, 이제? 제가 그 죽은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혼자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희 팀원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이거 컨텍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스테이트 머신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공부해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마케팅 팀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케팅 팀을 제가 운영한 적도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해야 돼요. 저도 아는 거 없었거든요,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개발자인데. CPC가 뭐지, 이게 CPM이 뭐지, CPR이 뭐지, 타겟팅 어떻게 하는 거고, 리타겟팅 어떻게 하는 거고, 마케팅 퍼널 어떻게 된 거지? 마케팅 퍼널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캐치패션 다닐 때. 핑거프린팅은 어떻게 하는 거지? 핑거프린팅은 참고로 말하자면 어떤 유저가 있을 때 유저가 A 웹사이트도 가고 B 웹사이트도 가면은 요즘 대부분 트래킹 차단이 돼가지고 같은 유저가 두 번 방문한 건지 모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 레벨에서 여러 정도, 뭐 IP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에이전트 같은 걸 뽑아서 이게 같은 유저라고 유추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핑거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엄청 깊은 주제인데 나중에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이런 걸 다 공부했습니다. 이건 제 아는 사람 얘기인데 당근마켓 중고차 팀의 분이에요. 그분은 참고로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리액트 찍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중고차 판매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데, 당근에서. 중고차 판매 플랫폼이라서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셀러들이 당근에다가 매물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냐? 실제로 했습니다. 팀원들이 전단지를 뽑아가지고 수원 중고차 단지에 가서 중고차 단지 셀러들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저희 제품에 꼭 물건을 올려주세요. 전단지 뿌리고 셀러들이 뭐 얘기를 하겠죠. 뭐 수수료는 어떻게 해주세요. 이 제품에 이런 기능을 만들어주세요. 그거를 거기 기획자랑 같이 가서 들은 다음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네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제품에 적용하셨어요. 제가 이런 사례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흔히 개발을 잘하기 위한 노력을 생각할 때 맨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새로운 라이브러리 공부했고 새로운 언어 공부했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저는 맨날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제가 방금 말한 것 같은 거는 개발을 잘하기 위한 노력으로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멋있는 게 아니라서 그럴까요? 코딩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라이브러리, 이 언어, 이 패턴 쓸 줄 아는 개발자는 세상에 널렸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좋은 개발자는 사실 드물어요. 여러분이 나만 아는 것 같은 그 라이브러리, 그 언어, 그게 정말 좋은 거라면 1, 2년 지나면 이 세상에 있는 개발자 다 써요. 초보들 왜 안 쓰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객이나 제품이나 비즈니스 같이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뭔지, 우리가 해결하는 솔루션이 뭔지를 정확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개발자는 진짜 귀해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개발자인 겁니다. 역으로 여러분도 아마 개발자니까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간에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은행 같은 데 갔을 때 도대체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왜 이렇게 쓰레기지? 어쩜 이렇게 UX가 구릴 수가 있지?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회사가 백엔드를 자바 스프링으로 만들어서 그럴까요? 그 회사가 백엔드를 고나 러스트로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 회사가 뭐 프론트엔드 뷰나 스벨트를 안 써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개발자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술이랑은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 머릿속에 어, 물음표가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럼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개발자는 도대체 뭘 잘해야 되고 뭘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너무 뻔하고 오그라드는 얘기일 수 있는데 개발하는 과정을 즐기셔야 돼요. 새로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게 되는 모든 것들, 고객의 피드백, 제품을 처음 런칭했을 때, 다른 팀원들과 협업하는 것, 코딩하는 것 그 자체, 모든 걸 즐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잘하는 건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거든요.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배우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걸 즐기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 왕도가 없습니다. 뭐 뇌세김 학습법 이런 거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개발이 재미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개발자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일하면서도 개발을 그냥 그나마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거고 개발이 돈을 잘 벌어주는 거니까 개발자를 하긴 하는데
정말 개발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매우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들. 당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든 그 이상한 제품을 써야 되는 그것도 UI UX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불행해지고 여러분이 만든 정말 유지보수 안 되는 코드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팀원들도 정말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발하는 게 정말 재밌나? 아니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언어나 프레임워크 같은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시간이 흘러도 잘 안 바뀌는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설리 인터넷 고등학교를 갈 때 특별 전형으로 왔거든요. 특별 전형으로 뭐 아무거나 컴퓨터에 돌아가는 제품을 내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참고로 플래시로 돌아가는 500메가짜리 플래시 파일 하나를 내가지고 그걸로 붙었거든요. 뭐 요즘에 아마 플래시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플래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플래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애니메이션 커브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이지인, 이지아웃 이런 거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플래시는 없어졌지만 플래시에 돌아가던 제가 열심히 작성하던 액션 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었거든요. 플래시에서만 돌아가던 그것도 없어졌죠. 돌아가는 플랫폼이 없어야지. 플래시라는 런타임도 없어졌죠. 아이폰이 플래시 지원하지 않은 이후로는 플래시라는 걸 뭐 지원하는 플랫폼이 없으니까 이제. 하지만 애니메이션 커브라든지 파인 트랜스폼, 그러니까 2D 평면에서 그 행렬을 이용해서 평면을 트랜스폼하는 거예요. 스케일 트랜슬레이션 이런 거요. 그런 코어 개념들은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아실 텐데 CS에서도 똑같은 개념 쓰거든요. 애니메이션 커브 플래시랑 아예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파인 트랜스폼, 2D 트랜스폼 똑같은 거죠. 이렇게 기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쌓여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맨 위에 여러분이 작성하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아래에 뭐 액션 스크립트니 뭐 프레임워크니 라이브러니 하는 여러분들 실제로 코딩할 때 쓰실 다양한 툴들이 있을 거고 그 아래에 툴이 돌아가는 환경이 있겠죠. 뭐 HTML이라든지 웹 환경이라든지 돔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플래시였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개념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바뀔 때도 있어요. 하지만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 배우실 언어, 프레임워크 뭐든 좋으니까 혹은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도 뭐그 프로젝트 대충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술 피라미드에서 어디에 있는 걸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아래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바뀌어요. 이게 아마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들을 내용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내용일 것 같은데 어, 저는 적어도 커리어 초기엔 다양한 경험이나 배움을 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좀 명확히 하자면 돈이 아니라 열정을 쫓아라 이런 반자본주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주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미래 가치는 사실 지금의 연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미래 가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걸 배웠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예시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2013년에 그 대학교 휴학하고 빙글의 iOS 개발자 입사했거든요. iOS 앱 개발자로 입사했습니다. 빙글의 첫 버전 iOS 앱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제가 발표했던 거 보면 다 서버레스랑 백엔드 관련된 거죠. 저는 심지어 AWS 서버레스 히어로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제가 빙글 다닐 때는 빙글에서는 운 좋게도 제가 주말에 다른 파트 코드, 뭐 백엔드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프론트엔드라든지 읽고 제가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PR을 보낸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회사에 다녔던 시니어 개발자분들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모르죠. 속으로는 얘가 왜 이러나 싶었을 수 있지만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제가 그걸 뭐 알고 한 거 아닌데 덕분에 제가 빙그에서 일한 6년 동안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뭐 iOS 개발도 해봤고 프론트엔드 개발도 해봤고 백엔드도 해봤고 AWS, WS 히어로까지 해봤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냥 뭐 포스트그레 써봤어 이 정도가 아니라 빙글이 한때는 지금은 빙글 아무도 모르실 텐데 빙글이 할 때는 앱 사용자가 20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웹 사용자가 1000만 명이 넘었었어요.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데이터베이스 다 터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쿼리 튜닝하고 샤딩하고 이런 거 다 해봤어요. 빅데이터処리도 많이 해봤습니다. 레드시프트라든지 아테나라든지 S3라든지 하둡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뭔가 제가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에 갔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또 하나 이유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생각하시라도 재미있게 오래오래 일하려면 배움이나 경험을 찾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는 그 커리어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로 돈 받고 일한 지 12년 됐는데 제가 최저임금의 80%도 받아봤고 이건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생
현장 실습생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80% 받는 회사 다녀봤고 최저임금 150%도 받아봤고 제가 내는 소득세가 전 직장의 연봉보다 많은 회사 다녀봤어요. 그 회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소득세가 전 직장 연봉이던 곳에서 다닐 때 회사에서 정말 엿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제 리더가 무능하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거요. 그런 게 생겼을 때 제가 머릿속으로 정말 엿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더 받은 연봉을 흥청망청 써서 이 감정을 해소해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당연히 역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시점에서 여러분 연봉을 얼마나 받아도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최저연봉 80% 받을 때, 참고로 이건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정말 조그만 SI 업체였는데 그냥 제가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해준 거였어요. 그 회사에서 제가 처음 iOS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iOS 개발하겠다고 하면은 맥북을 공짜로 주겠다. 대신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런 체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뭐 개발을 외주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맥북 처음 받아가지고 iOS 개발 혼자 공부하면서 할 때 오브젝티브-C 공부해가면서 그때 제가 그 브루 디지털 단지에 있는 골방에 앉아가지고 과연 제가 이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와 이거 진짜 이 연봉에 이걸 알려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재밌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다른 생각을 별로 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멘탈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쫓아가세요. 연봉은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쓸 때도 느꼈지만 지금 보니까 되게 짜증이 난 티가 나네요. 제가 이런 질문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뭐 프론트엔드 배워야 돼요, 백엔드 해야 돼요, 뭐가 유망해요, 뭐 이런 간 좀 제발 그만 보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왜 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진심으로 정말 뭐 제가 화내고 이런 걸 떠나서 왜 이런 질문하지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평범하게 대학교 다니고 평범하게 고등학교 가시고 하시는 분들, 저처럼 특성화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 1년 다니고 자퇴한 사람 말고 여러분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12년간 한 번만 통과하면 되는 시험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통과하는, 제일 공부 적게 하고 제일 시험 높게 등록 성적 잘 받아서 통과하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자의적이든 사의적인 간에 뭐 족보라든지 기출이라든지 세크트리라든지 공략 이런 거 전부 다 그 내용을 최대한 대충 알면서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경험적으로 제가 아는 개발자들 정말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네카라쿠베 등포에서 좋은 개발자라고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 그냥 본인이 재밌어서 열심히 한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무슨 엄청난 계산을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일하면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이걸 해야지 내가 연봉을 잘 받을 수 있겠지라고 일하지만 개발 정말 못하는 사람들 훨씬 많이 봤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처럼 한 10년 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취업을 2013년, 12년 무렵에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발을 시작했을 때 환경이 어땠을까요? 이 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되게 유명했던 짤인데 자바 두 명 타요 이거. 2010년, 11년대의 그 뉴스 찾아보시면은 개발자들이 막 자살하고 바로로 뭐 갈리고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이때만 해도 스타트업 붐이 일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발자 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가 개발자 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왜 했냐? 개발 재밌었으니까요. 개발 잘하면 나중에 네카라쿠베 당토가 생길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미래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미래 아무도 몰라요. 저 10년 전에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프론트엔드를 해야 되나 백엔드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 제 생각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로 취업하면은 그냥 프론트엔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만 하면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그 프레임워크 그거 뭐 리액트라든지 뭐 이런 거요. 그거만 깎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물론 굳이 AI가 여러분 대신 다 코딩할 거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는 프론트엔드 거의 10년 넘게 했으니까 제가 10년 동안 겪었던 메이저 체인지만 딱 앉아 써봤거든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10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웹사이트 만들 때 jQuery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2013년에 네이버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네이버 컨퍼런스 갔는데 거기에 키노트가 뭐였냐면은 저희는 노드.js를 프로덕션에서 씁니다였어요. 노드.js 뭐 퍼포먼스 최적화고 이런 게 아니고 노드.js를 프로덕션에서 써봤습니다가 키노트 발표 주제였어요. 2013년에. 아시겠죠? 기술은 다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프론트엔드라든 백엔드라든 뭘 상관없이 결국은 다 배우셔야 돼요. 새로운 걸. 지금 할 줄 아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백엔드냐는 사실 뭐 처음에는 중요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시니어가 되잖아요. 경력이 쌓이고. 다른 분야를 모르는 개발자는 시니어로 취급을 못 받아요.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리액트밖에 할 줄 모른다? 그거는 어느 회사에 가도 시니어로 취급받지 못해요. 일단 다른 분야랑 협업을 못 하잖아요. 다른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다른 분야를 뭐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잘할 필요는 없다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정말 이 내용이 좋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배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할 줄 아는 언어, 지금 여러분 할 줄 아는 프레임워크보다 사실 장기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시간이 빠를 텐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발자로 여러분들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부분부터는 아마 여러분 딱히 공감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냥 나중에 개발자로 취업해서 2, 3년 일했을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회사에 가서 3, 4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다면 아마 모든 것이 노운 언노운이 되는 상태에 도달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모든 걸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알아요. 이 분야에 이런 게 있어. 근데 내가 이름은 알아. 근데 내가 해본 적은 없고 잘 몰라. 하지만 필요하시면 만약에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필요해서 공부해서 배우면 돼. 그러니까 딱히 걱정은 되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배우면 되겠지. 딱 이때가 되면은 개발자들이 매우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 내가 이렇게 리액트 컴포넌트만 찍어내가지고 시니어가 될 수 있나? 유경력 취급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일해가지고 5년 뒤, 10년 뒤에 내 능력이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5년 뒤, 10년 뒤에도 연봉은 그대로인 건가? 뭐 팀장을 시켜달라고 해야 되나? 창업을 해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생각이 많아지죠. 저도 그랬어요, 참고로. 그런데 희소식부터 이야기하자면 개발자라는 직업은 사실 정말 운이 좋은 직업이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뭐가 재밌는지 알면은 옵션이 아주 아주 많아요. 제가 시간상 길게 설명 못할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이 개발하는 게 너무 재밌다. 나는 정말 개발, 그러니까 코딩이요. 코딩이 너무 재밌어서 코딩을 더 깊게 파보고 싶다. 그러면 프린시플 엔지니어 트랙을 가시면 돼요. 그거는 설계, 기술 선택 이런 걸 잘해야 되고 그 팀에서도 제일 어려운 버그, 아무도 해결 못하는 버그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담당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나는 만약에 리더십을 좀 발휘해보고 싶다. 나는 팀,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술을 다루고 싶고, 우리 팀,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전체의 기술의 행방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엔지니어링 매니저라든지, VP 오브 엔지니어링, 한국에서는 뭐 엔지니어링 부사장이라고 하죠. 아니면 CTO 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술은 당연히 넓고 얇게 알아야 되고, HR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개발자를 어떤 분야에 시켜야지 이 사람이 개발을 잘하겠다. 그리고 피기술 인적 분야, 뭐 마케팅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이해도 높아야 사람 취급을 받아요.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은 사실 리더십 역할을 하기 정말 힘듭니다. 나는 뭐 아예 회사나 팀이니 제품이니 모르겠고 다 처음부터 다 만들어보고 싶다, 직접 내 손으로. 그러면 파운더를 하셔야죠. 뭐 저처럼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스타트업 창업 회사에 가서 거기에 첫 번째 파운딩 엔지니어가 되시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실 수 있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면 그냥 다 배우셔야 돼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배우시는 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어,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뭐 아예 다른 걸 하고 싶다. 그것도 사실 좋아요. 이게 개발자의 정말 좋은 점인데 여러분들 아직 현업에 안 가셨으니까 이거 모르시겠지만 개발을 할 줄 아는 디자이너다? 엄청나게 높은 대우를 받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런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거든요. 개발할 줄 아는 기획자, 당연히 엄청 높은 대우를 받죠. 개발자랑 많이 통하니까요. 개발할 줄 아는 마케터. 마케팅 여러분들이 안 해보셔서 모를 텐데, 마케터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개발자가 코딩을 조금만 해줄 수 있으면 자동화할 수 있는 태스크가 엄청 많거든요. 특히 요즘은 다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은 다 데이터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발을 할 줄 아는 마케터, 엄청나게 높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음, 물론 여러분은, 저도 그랬고, 처음에 취업하기 전에는, 어, 코딩은 재밌는데 솔직히 다른 건 잘 모르겠다 정도이실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입 개발자 면접을 봐도 대부분 이래요.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사를 선택하시거나 커리어를 시작하실 때 다양한 개발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환경에 가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하냐,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하냐,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우리는 모두 그렇지만 스스로를 잘 몰라요.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차피 해보기 전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그래요. 제가 만약에 빙글에 10년 전에 iOS 개발자로 취업하던 시절에 13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 누군가 저에게 너는 10년 뒤에 말이지 네가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창업을 한 다음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세금 신고하고 회계 신고하고 마케팅도 네가 직접 하고 디자인 제품 기획 앱 개발 같은 거 다 하게 될 거야 라고 했다면은
그때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 했다면 당연히 뭔 개소리 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보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적어도 일단 제가 알기로 좋은 개발자는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좋은 개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든지 필요하면 배우는 거예요. 기술이든 비즈니스든 뭐든 간에. 커리어 초기일수록 돈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물론 돈 중요하죠. 중요한데 돈 걱정을 너무 하지 말고 경험이나 배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거기에 투자하세요. 경험이나 배움이 충분히 쌓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면 커리어는 특히 개발자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옵션은 아주 많아요. 지금도 많고 미래에도 많을 거예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